예, 오늘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면 5장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리스키 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예, 그 리스키 잡의 공급 곡선, 위험한 일자리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서 위험한 일자리는 이 일을 했을 때 부상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일자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비교적 위험한 일자리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일반적으로 뭐, 예, 위험한 일자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간단하게 예,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근데 예,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 좀 몇 개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예, 우선 여기에서는 그 리스키 잡에 대한 시장을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 문제를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잡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실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단순화하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선 두 가지 종류의 잡이 있는데 하나가 세이프 잡이고요. 안전한 일자리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뭐 부상을 당할 확률 혹은 뭐 재해를 다칠 확률, 재해를 입을 확률이 이제 제로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리스키 잡이 있는데 이제 리스키 잡에서 일을 하다가 다칠 확률은 이제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일이다. 세이프 잡은 뭐 전혀 다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고 리스키 잡은 좋다는 의미는 다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두 개의 잡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잡이고요.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그 다칠 확률이 0이냐 1이냐 이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커들은 뭐 두 가지 잡 오퍼가 동시에 주어지면 뭐 어느 곳에서 일을 할지 선택을 할 텐데 보통 어퍼라고 하는 것은 웨이지랑 같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웨이지. 그래서 세이프 잡에 대한 오퍼가 온다면 이제 웨이지랑 같이 그러니까 세이프 잡에서의 웨이지 오퍼와 그다음에 이제 리스키 잡에서의 웨이지 오퍼가 같이 오면 이 둘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더 좋은 걸 선택한다. 어떻게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워커는 두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효용함수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가 리스키 잡인지 세이프 잡인지 다시 말하면 다칠 확률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걸 제가 P라고 쓰겠습니다. 세이프 잡은 P가 제로인 잡이고 리스키 잡은 P가 1인 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웨이지도 관심이 있어요.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워커는 두 가지, 다칠 확률, 그 다음에 웨이지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갖고 있고 효용함수를 우리가 W와 리스크, 위험에 대한 함수로 정의를 한번 해보죠. 효용함수는 W, 웨이지가 들어가 있고 혹은 뭐 인컴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미시경제학에서 사람들의 효용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디펜드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를 좀 편하게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섬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웨이지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부상을 당할 위험 정도를 의미할 텐데 이건 이제 다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크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겠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웨이지의 효과, 그러니까 효용에 미치는 효과,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가 효용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의 한계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죠. 혹은 임금의 한계 효과, 뭐 소득이니까.
한계 효용이죠. 소득의 한계 효용은 뭐냐면 소득의 한 단위 늘어날 때 효용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혹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소득의 한 단위 변할 때 효용은 얼마나 변하는가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텐데 소득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한계 효용은 0보다 크다. 이건 뭘 뜻하냐면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임금이 상승할 때 여기서 웨이지니까요. 임금이 상승할 때 효용이 반드시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임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낮은 임금과 높은 임금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하는가? 당연히 높은 임금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효용이 증가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위험의 한계 효용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는 이제 부상을 당할 다칠 확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P가 들어갑니다. 효용함수는 웨이지 임금과 P에 디펜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아질 때 효용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 혹은 부상당할 확률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효용의 변화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위험의 한계 효용을 정의할 수 있고, 이제 위험의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효용은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험을 즐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용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부상 위험이 상승할 때 혹은 부상의 확률이겠죠. 우리 이 컨텍스트에서는 부상 확률이 상승할 때 효용이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 위험의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말은 곧 부상 확률이 상승할 때 효용은 감소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컴포넌트인 임금이 상승할 때는 효용이 증가하고 두 번째 컴포넌트인 부상 확률 P가 상승할 때는 효용이 감소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노동 공급에서 봤던 consumption leisure choice에서 하나는 이제 consumption이고 하나는 leisure잖아요. 둘 다 늘어나면 좋은 건데 여기에서는 하나는 좋고 하나는 좋지 못할 때 무차별 곡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이고요.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consumption leisure choice에서 소비 여가의 문제에서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좋은 거예요. 컨섬션도 굿이고 리저도 굿이에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렸습니다.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얻는 효용은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소비점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무차별 곡선이고요. 동일한 효용.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점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생각해 보죠. 점 A에 있다가 점 A에서 만약에 여가 시간을 늘릴 때 효용이 일정해지려면 반드시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둘 다 좋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를 늘려주는데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이렇게 줄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가 혹은 소비가 하나 늘어날 때, 둘 중에 하나가 늘어날 때 다른 하나는 반드시 줄어들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과 인컴 혹은 웨이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다칠 확률이죠, 그렇죠? 확률. 인저리라고 한번 써보죠. 리스크라고 합시다. 리스크. 그러니까 인컴과 리스크 사이의 관계는 이제 어떨까? 우선 이제 세로 축에 제가 인컴을 표시를 한 거고요. 굿즈는 이제 좋은 거죠.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좋은 거. 그래서 한계 효용이 0보다 큰 거. 그게 바로 인컴의 한계 효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에는 bad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굿즈의 반대말로 보통 bad라고 표현을 하는데 bad는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효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았던 것처럼 바로 위험입니다. 재정학 같은 과목을 여러분 수강하시면 특히 뭐 오염물질 배출한다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뭐 범죄, 크라임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bad로 구분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국방 서비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공공재 공급이라든가 혹은 뭐 국방,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을 공급하는 것이 이제 적정할까 이런 이제 논의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범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범죄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범죄가 한 단위 줄어들 때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효용이 늘어날까를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리스크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지죠, 배지. 자, 이제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하나는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효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굿즈고요. 다른 하나인 배지는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효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왼쪽에서 봤던 것과 다르게 왼쪽에서 둘 다 좋은 거니까 둘 다 굿즈니까 하나가 늘어날 때 반드시 다른 하나를 줄여줘야지만 효용이 일정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가 굿즈고 하나가 배지인 경우에는 자, A에서 출발해 봅시다. A에서 지금 배지를 더 많이 소비를 했어요. 점 A에서 배지의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어요. 그런데 효용이 같아지려면 그러니까 점 A에서 여기를 B라고 해볼까요? 점 B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효용이 감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굿즈의 소비는 일정한데 그러니까 받는 인컴은 일정한데 배지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용은 감소할 거예요. 점 A에서 B로의 이동은 효용의 감소를 의미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의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굿즈의 소비는 일정한데 위험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굿즈의 소비를 늘려주면 이 사람의 효용이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점 C점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점 A와 점 C는 동일한 효용을 주는 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컨섬션 리저 초이스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이거 이제 우하향하는 이런 이제 무차별 곡선을 그려볼 수 있지만 하나는 굿즈고 하나는 배지일 때 무차별 곡선을 그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우상향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가 이제 컨케이브한 경우고 이런 형태가 컨벡스한 경우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컨벡스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컨케이브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까? 하나는 굿즈고 하나는 배지일 때 어떻게 무차별 곡선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굿즈의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좋은 것들은요.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추가로 한 단위 소비했을 때 늘어나는 효용의 크기는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바로 한계 효용 체감입니다.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자,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무차별 곡선이 컨벡스한 경우와 컨케이브한 경우와 컨벡스한 경우예요. 자, 요점과 요점을 한번 또 비교해보고, 그렇죠? 점 A라고 X라고 해볼까요? X. 그다음에 이제 요점 Y라고 한번 해보죠. Y. 이쪽도 Y예요. 굿즈의 소비에 따른 한계 효용은 이제 체감해야 돼요. 굿즈를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추가로 얻는 효용은 점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예요.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한계 효용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배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굿즈를 한 단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배지를 감수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1달러를 더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1달러가 굿즈에 해당할 것이고 인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위험이 바로 배지겠죠. 그래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득이 굉장히 낮은 수준일 때는 1달러를 벌기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클 거예요. 하지만 소득 수준이 늘어났을 때는 더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졌을 때 추가로 1달러를 벌기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기회비용 관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바로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기회비용인 거죠. 내가 1달러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안전이 얼마만큼이냐, 나의 세이프티를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는가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한계효용을 해석할 수 있는데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은 여기다 적어볼까요?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굿즈에 대한 한계효용입니다. 굿즈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굿즈의 소비가 늘어날 때 굿즈의 소비가 늘어날 때 굿즈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효용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달러를 버는 것이 전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달러를 버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추가로 얻는 만족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점점점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굿즈의 소비가 늘어날 때 감수할 수 있는 혹은 포기해야 되는 세이프티라고 할 수 있겠죠.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더 적어지겠죠. 줄어들겠죠. 소득 수준이 적을 때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소득 수준이 적을 때 1달러라고 하는 것의 한계 효용은 되게 큰 거잖아요. 그게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거니까. 소득 수준이 적을 때 1달러의 한계 효용은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는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왼쪽 그림이 적합할지 오른쪽 그림이 적합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거리는 둘은 같아요. 제가 일부러 같게 표시를 했습니다. 1달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왼쪽 그림은 비교적 굿즈의 소비가 많지 않을 때 1달러를 더 벌기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가 얼마만큼인가. 왼쪽 그림은 이만큼이고 오른쪽 그림은 비교적 큽니다. 이쪽에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굿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어요. 이만큼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수준, 높은 수준의 굿즈를 소비하고 있을 때 추가로 1달러를 번다면 얼마만큼의 위험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가? Y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는 이만큼인데 왼쪽의 그림은요. 오른쪽의 그림에서는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가 훨씬 더 줄어들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왼쪽 그림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 때 혹은 굿즈의 소비가 적을 때 추가적인 1달러를 벌기 위해 1달러를 더 벌기 위해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정도와 소득 수준이 높을 때 감수할 수 있는 1달러를 더 벌기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의 그림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굿즈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대치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제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더 늘어난다. 한계 효용 체감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그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리는 것이 맞습니다. 해석해 보면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을 때 1달러를 더 벌기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이만큼이죠. 그렇죠? 포기할 수 있는 안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을 포기할 수 있는데 소득 수준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추가로 1달러를 벌 때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는 전부 다 줄어들었죠.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전부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굿즈 소비에 따른 한계의 효용이 체감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얼마만큼의 위험을 내가 감수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감수할 용의가 있는 위험의 정도가 점차 줄어드는 그런 그림은 이제 오른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우리말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굿즈를 많이 소비하고 있을 때 한 단위 굿즈의 소비를 늘리면 감수할 수 있는 배지의 소비가 점점점 줄어드는 그림이 우리가 지금 굿즈와 배지 사이의 무차별 곡선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그림은 바로 이제 오른쪽과 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이 우상향하지만 컨벡스한 형태로 그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잡이 있다고 했어요. safe 잡과 risky 잡이 있는데 그 위험이라고 하는 거, 부상을 당할 확률인데 그것이 badge고, 그다음에 income 혹은 wage가 이제 굿즈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동일한 그다음에 효용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썼죠. 대문자 U는 WP. P가 바로 부상을 당할 확률인데 0 혹은 1의 값을 갖는 값이에요. 0일 수도 있고 1의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가로축의 변수가 리스크로 바뀌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할 거고요. 우상향하는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컴과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사이에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조합들을 다 찾아서 점을 찍은 다음에 연결해 보면 이제 U0와 같은 무차별 곡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컨벡스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무슨 얘기를 잠깐 했었냐면 요점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현재 인컴이 웨이지가 10달러라고 한번 해보죠. 굿즈는 이제 웨이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웨이지가 10달러인데 제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전보다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요점과 요점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동일한 임금 수준에서 전보다 더 높은 부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저의 효용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효용은 감소해요. 반대로 임금은 10달러로 동일한데 전보다 제 잡이 더 안전해진다면 그렇다면 제 효용은 늘어나겠죠. 이쪽으로 가면 효용은 증가해요. 그래서 U0라고 하는 무차별 곡선상에서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무차별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그렇다면 효용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한다면 이제 효용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U2의 효용 수준을 보여주는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이 왼쪽의 무차별 곡선이 오른쪽의 무차별 곡선보다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혹은 무차별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갈수록 효용은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 컨섬션 리저 초이스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쪽에 리저고 이쪽이 컨섬션일 때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굿즈와 배지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갈수록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배지가 줄어드는 방향이고 이건 굿즈가 늘어나는 방향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효용이 증가하는 조합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리스키 잡, 그 다음에 세이프 잡 두 가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가로축의 변수를 probability of injury로 바꾸고요, 그 부상 확률로 바꾸고, 뭐 재해 확률, 부상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의 변수를 임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로축의 임금이 바로 굿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bability of injury가 ba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제가 뭐 세 가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선
safe job에서 제공되는 safe job이 offer하는 wage는 W0라고 한번 해보죠. W0의 wag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안전한 일자리를 선택한다면 그때의 임금 수준이 W0라고 하는 것이죠. W0를 지나는 어떤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점 P라고 했고 위험이 제로니까 P는 제로입니다. probability는 제로고 safe job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wage는 W0예요. 그래서 이러한 잡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효용 수준은 정확히 U0가 될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의 효용 수준은 U0가 되는데 효용 함수에서 W는 W0가 되고 그 다음에 probability는 제로가 되니까요. 즉 P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니까 safe job로부터 얻는 효용 수준이 U0예요. 그 점을 이제 P라고 표시를 했고 점 P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점들이 무수히 많겠죠. 그렇죠? 예. 자, 이 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니까 굿즈를 늘려주면 그러니까 웨이지가 상승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부상을 당할 위험이 조금 늘어나면 그렇다면 효용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웨이지를 조금 더 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무차별 곡선이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효용 U0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조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사실 우리가 P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위험 정도를 갖는 조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이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P가 0 혹은 1의 값을 갖는 경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고요. 여하튼 점 P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붉은색 직선이 바로 W0를 제공하는 safe job에서 얻는 효용과 같은 효용을 제공하는 다양한 wage와 probability의 조합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 이제 리스키 잡에 대한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브를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우선 점 P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쭉 우상향하게 그렸는데 반드시 컨벡스하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컨벡스하게 그림을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로축의 1과 만나는 점 R을 찾을 수 있는데 앞에 그림에서 이제 요 점이겠죠. 그렇죠? 요 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점은 어떤 점이냐면 리스키 잡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리스키 잡을 테이크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임금 수준이 얼마만큼일까? 바로 이제 W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WR만큼 만약에 여러분이 임금을 받는다면, 웨이지를 받는다면 리스키 잡에서 얻는 효용이나 W0를 받고 세이프 잡에서 일할 때 얻는 효용이나 두 효용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 효용이고요. U0 만약에 세이프 잡을 선택한다면 그때의 효용이 바로 이것이고 리스키 잡을 선택한다면 그때 얻는 효용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우리의 퀘스천은 이런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에게 리스키 잡을 선택하게 만들려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리스키 잡을 선택하도록 만들려면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웨이지를 제시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WR이에요. WR은 바로 지금 이러한 무차별 곡선을 갖는 사람에게 리스키 잡을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웨이지를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배지니까 배지를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굿즈를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게 무차별 곡선이고요. 리스키 잡을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웨이지를 offer해야 될까? 바로 그 답이 WR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노트를 만들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뒷부분에서 이거 제가 그냥 W1이라고 썼는데요. 뭐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W1이나 WR이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WR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risky job에서 W low만큼의 웨이지를 제시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WR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risky job에서 받게 되는 웨이지가 WR보다 낮은 W low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시죠. 요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isky job에서 일을 하는데 wage가 W low라고 한다면 그때 효용은 바로 이제 요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찾아보면 우리가 효용 수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붉은색 무차별 곡선과 만나 교차하지 않도록 잘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효용, 이 무차별 곡선이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W low의 임금을 받고 리스키 잡에서 일을 할 때의 효용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렇죠? W low만큼의 웨이지를 받고 리스키 잡에서 일을 할 때의 효용이 바로 이제 이건데 당연히 무차별 곡선이 더 오른쪽 혹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효용은 더 낮겠죠. 다시 말하면 요점을 점 P를 선택했을 때 W0를 받고 세이프 잡에서 일을 할 때의 효용이 바로 이 왼쪽이고요. W0를 받고 세이프 잡에서 일을 할 때의 효용이 W low를 받고 리스키 잡에서 일할 때의 효용보다 당연히 더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웨이지를 제시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당연히 세이프 잡을 선택하겠죠.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W0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죠. 이번엔 반대로 WR이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WR보다 높은 W high라고 하는 웨이지를 리스키 잡에서 어퍼를 한다면 그러면 그 점은 바로 이 P high에 해당할 것이고 이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의 효용 수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P high를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보여주는 조합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W high를 받고 리스키 잡에서 일할 때의 효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W0를 받고 세이프 잡에서 일할 때의 효용입니다. 무차별 곡선 붉은색과 제가 지금 그린 파란색 이것과 U high와 U 제로를 비교해 보면 U high가 U 제로보다 더 높은 효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요것과 대응하는 것이죠. W high를 받고 리스키 잡에서 일을 할 때의 효용은 당연히 W 제로를 받고 세이프 잡에서 일을 할 때의 효용보다 더 커요. 무차별 곡선이 왼쪽 혹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WR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키 잡을 선택을 하겠죠.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이제 WR로 돌아가 볼 텐데 WR은 제가 아까 여기서 적어놨었죠. 뭐라고 적었냐면 리스키 잡을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임금을 제시해야 될까? 바로 그 임금 수준이 WR이에요. 혹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스키 잡에서 일하는 것과 세이프 잡에서 일하는 것을 무차별하게 만들어주는 리스키 잡에서의 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제시해야 리스키 잡에서 이렇게도 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임금을
제시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워커는 the worker는 세이프 잡에서 일하는 것과 리스키 잡에서 일하는 것이 무차별해질까? 세이프 잡에서의 웨이지는 W0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이프 잡과 리스키 잡이 무차별해질까?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은요,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투자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나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이 그림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두 가지를 보통 고려를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보통 두 가지를 고려를 해요. 투자에 따른 리스크와 수익률을 고려하겠죠. 세로축을 리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투자 인베스트먼트 티오리에서는 이쪽을 리턴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리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에서는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리스크와 그 투자자들의 효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로축의 good return, 그 다음에 가로축의 리스크. 보통 이제 분산으로 표시를 하죠. 리스크는 분산이 커질수록 리스크가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수익률 보통 우리가 리턴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해서 투자자의 어떤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표시를 하고요. 무차별 곡선과 어떤 예산 제약이 존재하겠죠. 컨섬션 리저 초이스에서처럼 어떤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면 가장 높은 무차별 곡선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점 찾는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리스크와 얼마만큼의 리턴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의사결정 문제 많이 등장해요. 참고로 그러니까 뭐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굿즈 앤 배드 사이의 어떤 의사결정 선택의 문제는 많은 곳에서 이용이 됩니다. 재정학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투자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키 잡과 세이프 잡 사이에서 일을 하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리스키 잡에서의 임금 수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걸 WR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뭐 리저베이션 프라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보상 이 차이를, 그렇죠? 이 차이를 WR을 리저베이션 프라이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리스키 잡에서의 임금 수준이 WR이고, 이 차이 WR과 W0 사이의 차이를 이제 뭐 리저베이션 프라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보상 임금 격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뭐 리저베이션 프라이스, 뭐 유보 가격이라고 하면 또 너무 어려운 표현 같아서 그런 직역한 표현을 별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WR이라고 쓰지 않고 W1이라고 썼을 거예요. W, 1 이렇게 제가 썼을 겁니다. 이게 되게 W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W 발음이 제 영어 이름이 이제 W가 들어가는데 그 이름이 뭐냐고 해서 맨날 그 이름을 스펠을 다 불러주면 제대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 문제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못 알아듣는. W가 발음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H도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 제 이름에 WEH인데 H라고 하면 이렇게 알아들어요. HG라고 G가 들리나 봐요. 제 발음에. W도 잘 못 알아듣고 H도 잘 못 알아들어서 겨우겨우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돼요. 이름이. 웩. 자, 이제 사람마다 리저베이션 프라이스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이제 리저베이션 프라이스는 뭐 우리말로 하면 그거죠. 이 위험한 일을 맡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웨이지를 주면 좋겠는가, 얼마를 받으면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일이잖아요. 얼마를 드리면 이 위험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얼마를 드리면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읽었는데요.
그랬다고 하죠, 그렇죠? 저기 그 후쿠시마 저 원자력 발전소 그 쓰나미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된 거죠, 그렇죠? 일부 파괴가 되고 방사능이 유출이 됐는데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 식으로 뭐 해결을 하고 잘 몰라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 발전소 내부에 들어가서 그 리액터 같은 거죠. 반응기라고 하나요? 리액터 같은 것들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조치를 했었어야 되나 봐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피폭되니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 1시간에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인가를 준다고 200만 원인가? 그 정도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지원자들을 물론 이제 다른 음모론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뭐 그건 뭐 제가 어디에서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만큼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여하튼 그 시간당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해요. 거기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들은 아니고 뭐 간단한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그 작업을 수행하는데 시간당 100만 원, 2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네요. 그래서 얼마를 드리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더 드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Reservation Price 혹은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람마다 지금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위험에 대한 이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하고 위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위험을 굉장히 싫어하는 위험 기피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무차별 곡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마다 다른 무차별 곡선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점 P에서 출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무차별 곡선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무차별 곡선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까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리스키 잡을 테이크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임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 기피적인 사람이고 반대로 이 사람은 비교적 덜 위험 기피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키 잡을 테이크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임금, 리저베이션 프라이스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무차별 곡선의 생김새가 다 다를 테니까 리저베이션 프라이스도 다 다를 거예요. 말씀드렸던 위험 기피적인 사람의 매우 위험 기피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자 밑에 그림은 제가 사람마다 이러한 리저베이션 프라이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림을 이제 그린 거고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이 올라프가 가장 덜 위험 기피적인 사람일 거예요. 앞에 제가 그림 그렸던 것처럼 이러한 무차별 곡선을 갖는 사람은 덜 위험 기피적인 사람일 테니까요. 리스키 잡을 테이크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임금, 리저베이션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적으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올라프에 해당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매우 위험 기피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리저베이션 프라이스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우 위험 기피적인 사람이겠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리저베이션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제 가로축의 변수가 리저베이션 프라이스입니다. 델타 WR이라고 앞에 이제 썼던 리저베이션 프라이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리저베이션 프라이스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리저베이션 프라이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리저베이션 프라이스가 주어진다면 혹은 이제 어떤 보상 임금 격차 수준이 그러니까 임금 차이 여기에서는 제가 이런 표현도 종종 쓰는데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위험 프리미엄.
그러니까 얼마를 더 드리면, 더라고 쓸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얼마를 더 드리면 이 위험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위험 프리미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저베이션 프라이스 혹은 뭐 유보 가격, 보상 임금 격차, 뭐 위험 프리미엄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건 그냥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이 컨텍스트에서 리스키 잡을 테이크하기 위해서 추가로 내가 받아야 되는 최소한 받아야 되는 웨이지 프리미엄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은 사실 이렇게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이렇게 써도 뭐 괜찮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definition이에요. 얼마를 더 드리면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reservation price 혹은 뭐 wage differentia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supply curve를 도출하고 싶은데 사람마다 자신의 reservation price 혹은 자신이 받아야만 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만약에 시장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딱 결정이 된다면 뭐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높은 수준에서 비교적 혹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잡을 테이크할 것인가, 그러니까 리스키 잡을 테이크할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만 생각해 보시죠. 웨이지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다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까? 생각해 보시면 올라프도 그런 일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프는 비교적 덜 위험 기피적인 위험 기피적인 사람인데 만약에 시장에서 결정된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낮다면 그래서 올라프에 자신의 리저베이션 프라이스보다 더 낮다면 올라프는 이제 리스크 조합을 테이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올라프는 일을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웨이지 디퍼런셜이 지금 이거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임금 차이가 0이라면 그 리스크 잡을 테이크한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리스크 잡을 테이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위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그러면 이제 올라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 리스크 잡을 테이크하려고 할 거예요.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예. 그림을 그려보고 이제 공급 곡선 리스크 잡을 테이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서플라이 커브라고 서플라이 커브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결정된 위험 프리미엄이 조금 더 높아진다면 여기 있는 사람까지 리스크 잡을 테이크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높아지면 아이스베어까지 리스크 잡을 테이크할 것이고 더 높아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리스크 잡을 테이크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리저베이션 프라이스보다 마켓에서 시장에서 제공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충분히 리스크 잡을 테이크할 용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건 이제 시장에서 결정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 차이 혹은 보상 임금 격차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리스크 잡이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이에요. 만약에 추가로 지급하는 게 전혀 없다면 그러니까 리스크 잡이나 세이프 잡이나 임금 수준이 같다면 그 누가 리스크 잡을 테이크 하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워커들이 세이프 잡 똑같은 임금 수준이라면 당연히 세이프 잡을 선호하니까요. 자, 그러다가 이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면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올라프부터 시작해서 노동시장의 리스크 잡 마켓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가장 위험을 덜 기피하려고 하는 사람, 올라프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임금 격차가 점점점 높아지면,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면
혹은 리스키 잡에서의 웨이지가 W0는 주어진 것이고요. 이 임금 차이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 그러니까 리스키 잡을 테이크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리스키 잡에 대한 공급 곡선을 이렇게 임금 격차에 대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이게 바로 공급 곡선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공급 곡선 도출하는 것까지? 이번에는 디맨드 사이드로 가서 서플라이 사이드는 이제 리스키 잡을 테이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여주는 것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디맨드 사이드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리스키 잡을 오퍼할 것인가, 그러니까 리스키 잡을 오퍼하는 기업들의 숫자로 우리가 디맨드 커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자, 이제 기업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뭐 리스키 잡, 세이프 잡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잡을 오퍼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자신에게 더 좋은 걸 선택하겠죠. 기업이 리스키 잡을 오퍼해서 워커를 하이어하는 것이 더 좋다면 기업은 리스키 잡을 만들어서 그걸 오퍼할 것이고, 반대로 세이프 잡을 만들어서 오퍼할 때 기업이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세이프 잡을 오퍼를 할 거예요. 중요한 건 각각의 잡을 오퍼를 할 때 기업이 얻는 이윤이 될 거예요. 우선 이제 생산함수부터 시작해서 이윤을 우리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윤은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다른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이제 레이버 코스트만 생각을 합니다. 웨이지만 생각을 하니까요. 자, 우선 생산함수부터 시작해야 돼요.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 혹은 생산량, 생산한 거 다 판매한다고 한다면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니까요.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정의하도록 하죠.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이프 잡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스키 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섹터가 있는 거예요. 기업마다 리스키 섹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세이프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섹터를 가동해도 되고, 그러니까 리스키 섹터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동을 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세이프 섹터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동을 해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두 개의 이제 부문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일 기업이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을 하는 거죠. 혹은 뭐 세이프 섹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을 고용해서 생산 활동을 한다면 그때 생산량이 Q0예요. 여기서 E가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인가, 고용량이고요. 노동 투입량. 그 다음에 생산량은 노동 투입량의 생산성을 곱해서 결정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건 이제 생산성입니다. 혹은 A0는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과도 같아지겠죠. 그렇죠? 노동의 한계 생산은 생산함수를 노동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생산함수는 노동에 대해서, E에 대해서 선형인 함수이니까 E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A0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A0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보통 이 A0라고 하는 것을 생산함수에서 생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기업이 리스키 섹터에서 사람을 고용한 다음에 생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의 생산함수는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Q1은 리스키 섹터에 사람을 고용을 해서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할 때의 생산량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E는 노동 투입량, 고용량이고 A0가 바로 리스키 섹터에서의 생산성이에요. 혹은 리스키 섹터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가정은 이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프한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할 때의 생산성과 비교적 조금 이제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생산을 할 때 생산성 중에 어떤 생산성이 더 높을 것인가? 똑같이 한 사람씩 투입했을 때 생산되는 생산량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리스키한 경우와 세이프한 경우에.
똑같이 한 사람을 투입해서 생산한다면 어디에서 생산성이 더 높냐면 리스키한 작업 환경에서 생산성이 더 높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사실상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어떤 기업들이 뭐 중대재해법인가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법도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왜 어떤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 환경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곳에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 위험한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데 구축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상태가 안전한 작업 환경으로 바꾸는 것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은 근로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제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A1과 A0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리스키 인바이러먼트에서 일을 할 때 생산성이 더 높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뭐 누구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1이 A0보다 더 큰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은 당연히 생산함수를 노동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A0를 우리가 safe environment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 A1을 risky environment에서의 한계 생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생산된 재화의 가격, 그러니까 Q의 가격이겠죠. 얘는 Q0와 Q1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재화를 생산하고요. 다만 이제 safe environment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량을 Q0라고 쓰는 거고 그러니까 risky environment에서 생산된 똑같은 재화의 수량을 Q1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재화는 기본적으로 같은 재화여서 동일한 가격이 적용이 되고요. 생산된 재화의 가격 P를 곱하면 각각의 한계 생산에 우리가 한계 생산물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P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1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달러짜리 제품을 생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더 높은 곳에서 여러분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죠. safe environment에서 생산을 할 때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해서 생산을 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바로 PA0고요. 그 다음에 risky environment에 한 사람을 더 투입해서 추가로 얻는 수입이 바로 PA1일 거예요. 그래서 둘을 비교를 해서 자 만일 어느 한쪽에서 더 높은 그 뭐죠?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제 그렇다면 그게 리스키 인바이러먼트면 리스키 인바이러먼트를 선택할 것이고 반대로 그게 세이프 인바이러먼트라고 한다면 세이프 인바이러먼트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할 거고 앞서 뭐라고 가정했냐면 리스키 인바이러먼트에서의 생산성 혹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을 했습니다. A1이 더 크니까요. 당연히 PA1-PA0는 0보다 클 거예요. 왜냐하면 A1이 A0보다 크니까. 그리고 이제 편의상 두 environment에서 뭐 리스키 섹터 혹은 뭐 세이프 섹터도 괜찮습니다. 두 섹터에서의 한계 생산물 가치의 차이를 제가 세타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타라고 있죠. 한계 생산물 가치 노동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한계 생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계 생산물 가치의 차이 그러니까 risky 마이너스 safe예요.
자, 이제 기업의 이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윤은 이제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고, 생산량 곱하기 가격을 해서 수입을 계산할 수 있고, 투입하는 인풋은 노동밖에 없으니까요. 노동 투입량 우리가 곱하기 이제 웨이지에서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 섹터에서의 웨이지는 세이프 인바이러먼트에 한 사람을 이렇게 고용할 때 웨이지는 W0를 줘야 되고, 리스키 인바이러먼트에서 한 사람을 고용할 때 줘야 되는 웨이지를 W1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세이프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유는 즉 가격 곱하기 수입은 가격 곱하기 생산된 재화의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은 뭐와 같냐면 웨이지 곱하기 노동 투입량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세이프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유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생산량은 생산 함수로부터 결정이 된 거니까 P 곱하기 A0 곱하기 2가 되고요. 그래서 A0 곱하기 2가 생산량. 그 다음에 이제 웨이지는 W0에 이만큼을 고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제로가 세이프 인바이러먼트에서 생산 활동을 할 때 그때 이제 이윤이고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고 있죠. 세이프 섹터에서의 파이 제로는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고, 이제 수입은 P 곱하기 Q0, 가격 곱하기 생산량, 비용은 세이프 섹터에서의 웨이지는 이건 주어져 있다고 한번 해보죠. W0는 주어져 있어요. W1이 변하는 경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W0와 W1 사이의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만큼을 고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생산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Q0는 A0, 2, 마이너스 W0의 2가 되고요. 이게 바로 이만큼을 고용을 할 때 세이프 섹터에서의, 세이프 인바이러먼트에서의 이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잠깐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서 왜 안 되죠? 네. 예. 그 다음에 리스키 인바이러먼트에서 만약에 생산을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A0 대신에 A1을 써주고 다 똑같으니까요. W1 대신에 2를 써주고요. 노동 투입량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2라고 하는 것은 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업의 의사결정은 뭐냐면 파이 1이 파이 0보다 크다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리스키 섹터만 가동하는 것이고, 반대로 파이 0가 더 크다면 세이프한 섹터만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프 인바이러먼트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파이 1이 파이 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리스키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워커를 고용해서 생산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이 경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파이 1이 파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이건 무슨 말과 같냐면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PA1, 2 마이너스 W1, 2가 바로 파이 1이니까요. 파이 1이 파이 0인 PA0의 2 마이너스 W0의 2보다 크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파이 0니까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보시면 각 텀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2로 나누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2를 다 캔슬 아웃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PA0만 남는데 PA0를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W1을 오른쪽으로 넘겨줘서 정리를 해보면 PA1 마이너스 이쪽에 PA0가 넘어와서 PA0가 되고, 그 다음에 W1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W1이 W1이 되고, 이쪽에 마이너스 W0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제 뭐라고 제가 새로운 세타를 하나 소개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계 생산물 가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의 차이였었어요. 리스키 마이너스 세이프, 세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 측면에서의 문제죠. 이건 기업의
기업의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의 생산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1-A0라고 하는 것은 기업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기업의 리스키 인바이러먼트에서의 생산성과 그 다음에 세이프 생산성의 차이는 어떤 기업 A라고 하는 기업과 B라고 하는 기업에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기업마다 다르겠죠. 이 값은 기업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1-W0는 이건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환경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W1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그렇게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업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겠죠. 시장에서 웨이지 프리미엄이 높게 결정이 되면 어떨까? 낮게 결정이 되면 어떨까? 이런 이제 비교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W1-W0는 이제 웨이지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겠죠. 자,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사실은 뭐냐면 기업이 자신의 한계 생산물 가치의 차이가 웨이지 프리미엄보다 높다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리스키 인바이러먼트를 가동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이 값이 웨이지 프리미엄보다 더 높다면 그럼 기업은 어떤 결정을 하는 거냐면 이건 바로 이식과 이식은 같은 의미니까 이런 경우에는 리스키 인바이러먼트를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등호가 이쪽이라면 그러면 세이프 인바이러먼트를 선택을 하겠죠. 리스키 인바이러먼트에서 생산을 할 때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 웨이지 프리미엄인데 그거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키 인바이러먼트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리스키 인바이러먼트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스키 잡을 오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용을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디맨드 커브를 우리가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세타가 웨이지 프리미엄보다 크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스키 인바이러먼트에서 생산 활동을 할 때의 이윤이 세이프 인바이러먼트에서 생산 활동을 할 때의 이윤보다 크다면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리스키 인바이러먼트를 리스키 잡을 이제 오퍼하려고 하겠죠. 자, 기업의 디시전 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타는 기업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건 뭐냐면 이렇다면 리스키 잡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스키 섹터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세이프 섹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리스키 섹터를 쓰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이렇다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타가 기업의 한계 생산물 가치의 차이가 웨이지 프리미엄보다 더 높다면 그렇다면 리스키 섹터에서 생산 활동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반대로 이 값이 작다면 세타가 기업의 한계 생산물 가치의 차이가 웨이지 프리미엄보다 작다면 그 반대의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세이프 인바이러먼트에서 생산 활동을 할 것이다. 아니면 이제 세이프 잡을 오퍼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잠시만요.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디시전 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마다 사실 세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세타에 대해서 어떤 기업은 낮은 세타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비교적 이제 높은 세타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굉장히 리스키 섹터에서 생산을 할 때 훨씬 더 잘하는 기업이 바로 라이언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면 리스키 섹터를 돌렸을 때 추가로 얻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물론 추가로 얻는 것이 있는데 리스키 섹터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은 기업, 굉장히 많은 기업.
그러니까 리스키 섹터를 돌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기업, 그러니까 likely to be risky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높은 세타를 갖는다는 것은 likely to be risky 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세터 값을 갖는 세타가 이거니까요. 기업들은 이제 뭐 아무래도 리스키 섹터를 돌렸을 때 추가로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기업일 테니까 likely to be safe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어떤 웨이지 프리미엄이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세이프 섹터의 잡을 만들 것이고 잡을 오퍼할 것이고 또 어떤 기업은 이제 리스키 섹터의 잡을 오퍼하려고 하겠죠. 예,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어요?